전이도 없고 혹도 커지지 않고 피막침범도 없고 전 정상인 범주에 가까운 표라고 느껴져요, 사실. 비수술적 치료라고 했지만 정말 어떤 결정적인 치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거 왜 하느냐? 몸발 암은 크기가 바뀌진 않았는데 다른 쪽에 원격 전이가 돼서 발견했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갑상선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갑상선 브로스의 빅브라더 장학숙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갑상선 치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한 치료 중에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그럼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니까 약을 먹는 치료인가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사실은 좀 할 말이 많아요. 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시간을 들여서 쭉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비수술적 치료라는 건. 뭔가 수술하기 싫어하는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용어부터 이제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수술적 치료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능동적 감시. 근데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이제 표현해요. 이게 과연 치료냐? 이걸 치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혹시 이유? 본인? 사실 뭔가 감정이 담겨 계신 것 같은데요? 뭔가 치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게. 그 파로 따지자면 저는 반대파에 속하죠.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장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거 뭔가 되게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쉽잖아요, 솔직히. 예전에 그 편파 중계 해설자가 자기 팀만 편파적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한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오늘은 호진쌤한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편파적인 사람은 아니고 아까 이미 내용에서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편파적으로 아까 너무 좀 말씀하셨거든요. 악센트가 좀 강했죠? 네. 자,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액티브 서베일런스 개념은 일본 그룹에서 처음에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나 한국, 대만, 동양에서 갑상선 학회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더한 취급을 좀 받긴 했었어요. 아니, 거의 왕따였어요. 찬성하는 나라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데이터를 모으고 또 생존율에 대한 증거가 쌓이면서 내용이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2015년 미국 갑상선 가이드라인에서 이 내용을 채택하기 이르렀어요. 근데 저도 이 액티브 서베일런스, 능동적 감시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그냥 계속 지켜본다는 말로 느껴져서 초반에 이 나라들의 입장이 뭔가 이해가 가요. 그걸 딱 내놨을 때 뭔 소리야? 감시로 무슨 치료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5년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이 내용을 채택을 했다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정책이 변한 건가요? 그냥 시간이 지난 것만은 아니고 치밀한 연구를 한 결과라고 보는 게 좋겠죠. 표에서 보면 일본 그룹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할 수 있는 그룹 1cm 미만 단일 결절, 그리고 피막 침범이 없어야 되고 림프절 전이가 없어야 된다. 원격 전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팔로우 기간, 감시하는 기간 동안 혹이 자라지 않아야 된다. 65세 이상이다. 근데 65세 이상만 저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이 암이 안전한 암? 그러니까 뭔가 전이도 없고 혹도 커지지 않고 피막침범도 없고 사실 전 정상인 범주에 가까운 표라고 느껴져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안전할 때는 지켜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정확하게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아까 그 65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60세가 넘어가기만 해도 어떤 암 치료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분을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새 같으면 큰일 날 이야기죠. 65세 환자분 보고 뭐 어쩌고 하면은 뭐 당장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65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참 지금 오래 건강하게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꽤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정도 연령 이상이 되면 암이 조금 천천히 자라더라. 그리고 이제 전이도 좀 쉽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신적인 다른 질병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뭐 심장, 폐, 뭐 당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술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65세를 채택한 거고요. 근데 이 능동적 감시는 젊은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역시 데이터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찰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암이 빨리
진행을 하고 전이가 이제 쉽게 발생하더라 그런 이제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었죠. 20, 30대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처음 만들어낸 일본에서도 사실은 수술을 권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액티브 서베일런스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하시고 있긴 해요. 근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뭐 나오진 않았으나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능동적 감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오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건가요?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follow every 6 months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6개월마다 병원 가서 초음파 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성가신 느낌인데요? 병원 한 번 가기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정말 이해하죠. 근데 저걸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이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불리해지는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안 놓치려고 저렇게 철저하게 보는 건데요. 뭐 MC도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 나 병원이랑 이제 빠이빠이 해도 되나 봐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장원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는데 7배 넘게 커졌다. 5mm 차이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켜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럼 오케이, 이제 능동적 감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하면 수술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1cm 미만을 아까 지켜본다고 했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기서 7mm 정도의 직경의 암이 9mm로 자랐다. 그러면 이제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2.14배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로 가는 기준 자체가 초음파 검사에서 2mm 정도로 커진 것이 그 수술로 가는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 2mm라는 거는 사실 너무 작아서 뭔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여기서도 좀 주의할 걸 내가 보충을 하면 초음파 기기나 초음파를 하신 스님에 따라서 조금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주의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거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라고 했지만 정말 어떤 결정적인 치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거 왜 하느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감시한다.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2015년 AT 가이드라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갑상선암이 진단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써놨죠. 아주 위험도가 낮은 암 환자, 그리고 수술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 그거나 심장이 안 좋아서 일부는 전신 마취를 하면 굉장히 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또 비만도 엄청 고도 비만인 분들도 그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분들은 이런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On alternative 이렇게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액티브 서베일런스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려할 수 있다를 적극적 감시가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채택이 됐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뭔가 비수술적 치료는 딱 하나의 치료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렇게 적극적 감시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환자가 나중에 원발 암은 크기가 바뀌진 않았는데 다른 쪽에 원격 전이가 돼서 발견했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 그러네요. 결국은 환자 보고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비겁하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환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병원에서는 그런데요. 당신이 선택하시오 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나쁠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못 가게 막아야죠. 그쵸. 환자를. 그게 환자 보고 책임지라는 건 그런 분들 많아요, 요새. 씁쓸합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저희만의 그 체크리스트를 오늘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요. 이게 바로 우리 채널의 장기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능동적 감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1cm 미만의 크기의 미세 유두암이 있고 근데 이게 딱 하나 단일 병소일 것 그러면서 피막 침범이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원격 전이가 없고 그리고 공격적인 유전적 지표 분자 생물학적 지표가 없을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으로는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전신 질환이 너무 심각해서 전신 마취나 수술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뭐 더 심각한 병 암 중에도 더 급한 암이 있겠죠. 동시에 있으면 그 암부터 먼저 치료해야 되니까 더 위험한 암이나 다른 질환의 치료가 더 빨리 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 그리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령의 환자
이럴 때 이제 능동적 감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서 저 피막 침범이 없는 암 이 부분에 대해서 피막 침범이라는 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형 준비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쓰네. 목에 이렇게 갑상선이 발그스름한 이 부분이 갑상선이죠. 암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막에 쌓여져 있고 안전한 이런 상황인데요.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바깥쪽으로 종양이 뚫고 나온 이런 경우를 피막 침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피막 침범은 이런 위치도 될 수 있고 뭐 뒤도 될 수 있고요. 어디든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막 침범이 된 경우는 우리가 입시에서 탈락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파 보여요, 이거 진짜. 그렇죠? 네, 진짜 딱 피막 침범이라는 말과 똑같이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공격적인 유전적 지표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 지표, 종양 지표, 즉 튜머 마커라는 것인데 암세포에서 위험하고 공격 성향을 띠고 있는 종양 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서 수질암이나 저분암, 미분암 등은 발견된 바로 수술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공격 성향을 띠는 종양 지표라는 걸요, 저희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려운데 네. 요새는 이제 세침 검사만 해도 그걸 분석할 수 있게 지금 자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음파 생긴 모양에도 이거는 이제 성향이 나쁠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캐릭터들이 보이는데요. 네. 역시 저것도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변이가 심하면 그게 또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금 채취한 거에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탈락시켜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그럼 이게 능동적 감시 프로그램이 선택 가능한 조건이었고, 근데 이 프로토콜에서 빠져서 수술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보시면 추적 관찰에서 모양 변화, 크기하고 틀리게 마진이나 이런 걸 보는데 그게 조금 이제 위험한 모양, 암적인 모양으로 자꾸 변해간다. 네. 그리고 2mm 이상의 크기 증가, 부피로 따지면 더 커지겠죠. 피막 침범이 발생했다. 안 보이던 림프절이 커지고 뭔가 모양이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다른 쪽 폐나 뭐 이쪽으로 원격 전이가 발생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환자가 불안해하면은 수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탈락되는 조건은 한 가지라도 있으면 탈락이에요. 그 것 중에 몇 개나 뭐 체크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인지 좀 궁금해요. 자, 그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암이라고 진단됐어요. 병원이랑 빠이빠이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못 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가 처했다.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추적 관찰이 안 되면 빨리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빨리 그냥 해결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 나라는 근데 초음파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의료 제도도 이상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생긴 거예요. 뭐 심지어 선진국인 미국도 의료 보험 제도가 복잡하고요. 또 1, 2차 진료는 수준이 좀 실망스러워서 옛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그 한국 의료 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시스템은. 한국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빨리 해결을 해버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외국을 나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 교포들이나 뭔가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술 많이 한다고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 근데 아무리 고향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와서 수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다는 건 내가 특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의학은 진짜 선진국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고요. 특히 우리나라 갑상선암 그리고 내분비외과 이 수술 분야는 자타공인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두 분과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브라보! 한국 사람들이 외과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오늘에 이어서 비수술적 치료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능동적 감시 이외에도 비수술적 치료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있죠? 오, 그럼 저희가 그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에 셀프 체크리스트 2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능동적 감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거기서 탈락되어서 수술로 가야 되는 조건,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